자, 안녕하세요. 자, 한 달 만에 뵙겠습니다. 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처음 듣는 분도 모르겠고, 어, 온라인으로 듣기 때문에 제가 이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 강의하는 앞쪽 부분만 있는데, 좀 뒤에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계속 듣는 분이라면 제가 케이스 지금 실 사례 같은 거 이런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네. 기업회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이런 거구나 할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 우리가 그 법정관리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법정관리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가 이제 용어가 좀 바뀌고요. 통폐합됐고 통합도산법으로 이렇게 통합되면서 어, 기업회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 IMF 오고 2008년도 그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것들 많이 느꼈죠. 뭐 IMF 때 외환 외국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한보부터 시작해서 뭐 기아, 한라 다 묻어나고 뭐 큰 기업들 많이 퇴출되고 또 뭐 제일은행도 매각되고 뭐 이렇게 했죠. 대우도 뭐 가웃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면서 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하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걸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회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업을 또 케어를 하시니까 많이 실질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많이 또 그런 걸 느끼실 텐데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영세한데 어, 관리하시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자금 문제도 있고 조그만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인력 문제도 있죠. 인력 문제라고 하면 좋은 그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는 급여 문제도 따를 것이고 또 사회 분위기도 크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기업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크게 크게 한 이렇게 네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기업이 되게 그 산업 환경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 기업 부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세계 각국이 그 요즘에 뭐 하나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변화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앞서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대부분 기업들이 그리 따라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게 그 기업 회생 들어오는 기업들을 보면 되게
여기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영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영업 환경이라고 그러면 산업 환경하고도 상충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 영업이 실제 과거에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거래처를 뚫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다 그 회사의 모든 어, 홍보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특허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의해서 홍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홍보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영업 환경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또 이제 과거에는 생산자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주는 그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업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 부실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대개 이런 경우거든요. 산업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또 영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과다 투자인데요. 좀 잘 되다 보면 되게 특히 중소기업들은 내가 이제 과거 이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좀 기존에 벌어놓은 거 하고 또 이제 벌어놓은 게 많다 보니까 은행에 신용도도 쌓았겠다 해서 은행에 자금 공장을 짓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온다든지 또 기존에 하지 않던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해보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돼요. 내가 이 공장을 짓는데 20억을 예상하고 짓는데 그래서 내가 10억이 있고 10억만 은행에서 빌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는데 실제 공장을 짓다 보면 그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업회생 들어오는 기업들을 보면 제가 다녀본 기업들 중에도 실제 공장을 짓다가 잘못된 기업들을 보면 좀 이제 나름대로는 적은 비용으로 짓겠다고 생각해서 입찰서를 받아보면 어떤 기업은 이걸 15억에 짓겠다, 어떤 기업은 20억에 짓겠다 하면 상임자는 동일한 짓는 설계에 의해서 짓는다고 하면 15억 하는 기업한테 맡길 거예요. 15억 하는 기업이 제대로 지어주면 문제인데 되게 그런 기업들이 또 영세한 경우가 많아요. 따고 보자, 수주를 따고 보자. 이제 짓는 과정에 비용이 이제 들어가니까 돈을 좀 달라. 못 준다. 또 왜 못 주느냐? 지금 짓는 과정을 보면 쓰겠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올라서 더 주지 않으면 못 짓겠다.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짓다가 못 짓고 공장도 못 짓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기업회생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또 완공은 됐지만 공장을 가동할 즈음 되니까 그동안에 이 산업 환경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양산업이 도래하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쓸모없는 투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공장은 지었는데 지금 만드는 제품이 지금 현재 어떤 뭐 성숙기에 이제 접어들어서 생산 능력은 있는데 수주업체가 오다를 자꾸 줄이거나 주지 않거나 그러면 그 공장은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 투자 대비 회수하는 자금이 적다 보니까 부실화되는 거 맞습니다. 대개는 이 과다 투자 되는 경우도 많고 산업 환경의 변화 이거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회사 동반부실화인데 제가 이번 말고 10월 달에 이 회사는 졸업을 시켰는데요. 그 회사 그 회사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관련해서 동반부실화. 모회사 결국 파산을 했어요. 모회사가 파산할 이유도 그 모회사가 이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이미 사양산업화된 기업을 인수를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데 좀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모회사 파산 원인이 다양하게 지금 제가 기업 부실 원인에 거의 걸치는 내용이 됐습니다. 실제는 과다 투자죠. 다른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으니까. 근데 인수했는데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 접어든 거예요. 사양 산업에 접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 회사가 잘못돼서 기업 회생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업 회생에서 못한 이유는 기업 그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커가지고 결국은 파산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뒤에서 이제 물론 청산 가치하고 계속기업 가치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회사가 보유하건 자산을 전부 매각했을 때의 가치 그 다음에 계속 가치는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생존해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현가로 계산하는 가치 이거를 비교를 해서 청산 가치가 높으면 이 기업은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중단됩니다. 폐지됩니다. 폐지돼서 이 회사는 청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그 부실한 상태로 가서 손을 채권자들한테 상의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니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서 처분하시오. 하여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합의가 되면 제가 그렇게 이행해 준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하는 거고 파산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파산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하면 그게 허가가 떨어지면 파산 관쟁이 나와서 이 회사를 전부 파는 거죠. 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거를 채권자들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회사가 끝나는 거고 이제 이 회사 아까 그 회사는 모회사가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이 된 거는 과다 투자됐고 산업환경 변화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파산이 됐는데 그 관련 회사가 파산이 되다 보니까 그 자회사가 동반부실화가 된 거예요. 동반부실화가 왜 됐냐면 모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 자회사가 모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왜냐면 주주가 회장이 모회사 회장이 이제 이 자회사 또 대주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 회사 자회사도 잘 나갔는데 모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다 보니까 결국 그 자금을 결국 못 받게 되고 또 이 자회사에 건물이 있어요. 6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건물을 이제 임대를 했죠. 그 모회사에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도 하나도 못 받게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또 이 회장이 자회사 소유의 건물 6층짜리 건물을 강남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모회사에 담보 제공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뺏기고 그래서 이래저래 다 뺏김으로 인해서 결국 이 회사가 동반부실화돼서 기업 회생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 회사는 또 남아있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천안에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은 또 실제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은 받았지만 법원에서 개시결정 나고 학생교회관에 의해서 인가가 나고 또 일부 상환을 함으로 인해서 조기 종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제가 마치고 그 회사는 이제 독자 생존하는 걸로 모든 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발채무 현실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급보증이라든지, 되게 이제, 뭐, 신용장도 일종의 지급보증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채무가 현실화되면, 이게 규모가 커서 이걸로 인해서 기업이 이거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이제 부실화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대개는 이제 어떤 약속을 이행을 못했다든지 어떤 채무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그쪽에서 잘못돼서 이게 이쪽에서 발급한 이쪽에서 그 부담을 지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개는 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화될 거라는 거는 극히 기대를 안 하다가 이런 현상이 생기면 결국은 기업이 부실화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회사가 기업 회생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 5가지 있는 경우에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가 있는 회사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오발 채무도 아니고 관련 회사 동반도 아니고 과다 투자도 좀 아닌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기아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워낙 마진이 없어요. 오늘 뭐 거의 독점이다시피 한데 마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금을 땡겨 썼다고 봐야죠. 계속 자금을 땡겨다 썼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고 이제 자꾸 이제 기계가 이제 노후화되면 새로 도입되고 또 거의 부품을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계속 기계를 더 리스로 들여온 경우거든요. 리스로 계속 들어오니까 리스로 계속 나가지. 그거를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돈이 이렇게 딸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사채를 땡겨다 썼더라고요. 사채를 땡겨다 썼는데 이제 사채업자가 돈을 안 주니까 약속 날짜에 갚지 않으니까 어디다가 압류를 넣어버렸냐 하면 거래처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 거래처 계좌에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좌에서 매출 채권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 출금을 해서 이 회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 급여도 못 주지. 그 다음에 자재 대금도 못 주지. 이게 이제 또
재산세라든지 세금이 연체가 되지. 세금이 연체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받은 게 연체가 되다 보니까 갱신이 안 돼. 다시 이제 갱신해야 이제 은행 대출을 또 갱신 절차를 뭐 연장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은행 뭐 대출이 연체가 되고 또 세금도 연체가 됐고 직원들 급여는 못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뭐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 먹고 살 정도의 마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독점이라는 명분으로 수주를 니네들한테만 주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니네들한테만 주겠다라고 약속한 대가로는 마진을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일거리는 많은데 영업이익이 너무 적은 거죠. 근데 이것도 요즘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은 아닙니다. 인건비 따먹기 하는 거는 이미 수년 전에 중국을 거쳐서 지금 뭐 베트남이다, 미얀마다 이런 쪽으로 이미 넘어가 있고요. 지금은 중국도 그런 단계를 이제 임금이 높아가니까 그런 단계를 넘어간 것 같고, 이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지금 뭐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 뭐 얘기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장기적으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거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수소차 지금 전기차, 수소차 지금 생산하고 지금 가동 중에 있잖아요. 실제 운행 중에 있고 전기차는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들어서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수소차를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가격은 높은데 정부가 이 정책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앞으로 이 수소차 방향으로 굉장히 진전이 될 겁니다. 이걸 사면 지금 뭐 상당한 금액의 지원금이 정부에서 대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수소차가 서울 시내에 운행을 하면 기존 다른 차들의 매연을 열대가 매연 일으키는 거를 다 수소차가 그 흡수를 해서 정화를 해준대요. 그래서 친환경이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를 넣는 이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수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저장고를 뭐 몇백 개를 언제까지 지원해준다. 뭐 하나 짓는데 뭐 20억인가 얼마 든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한번 넣으면 운행하는 거리가 뭐 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제가 지금 다니는 이 기업은 그 수소차 부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부품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뭐 거의 뭐 얘기한 건데요. 기업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율적 구조조정은 뭐 기업 스스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뭐 인원도 뭐 줄이고 그 다음에 사양산업 같은 거는 관련 부서를 뭐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고 돈 되는 것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구조 조정을 해서 기업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이제 채권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니 제가 채권자들하고 최종적으로 뭐 상의를 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게 여의치 않으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회생이라든지 뭐 파산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가 스스로 알아서 구조조정을 하되 기업과도 이제 충분한 채권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좀 방법을 타개하는 방법. 그게 이제 안 되면 지금까지 내가 쭉 얘기했던 게 이제 회생 절차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 신청을 해서 법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회생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중간에 또 가다가 폐지될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고 만일에 폐지되면 파산 절차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신청할 수 있고 또 워크아웃은 이거는 이제 은행권하고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은행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은행 한 군데에만 거래하면 좀 쉽습니다. 그 은행에서도 이 기업을 살릴 건가 죽일 건가를 판단을 해서 살릴 거라 그러면 대출을 갚는 기간도 연장을 해주고 이자도 대폭 감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자금 관리도 지원도 해주면서 때로는 은행 관련 직원을 거기에 이제 파견 보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기업을 살려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이런 방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가 있는 회사도 그 사장이 이제 그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이제 오너들은 특히 중소기업체 오너들은 제가 기업은행 이제 지점장을 뭐 12년간 하면서 느낀 건데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오너들이 있어요. 사장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굉장히 그냥 오로지 내 회사만을 위해서 그냥 새벽에 왔다가 밤에 가서 회사하고 집밖에 모르는 그런 사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장들은 눈독을 계속 밖에만 돌려요. 어디 뭐 좋은 자금이 없나,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래처가 없나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돌아서 정보력이 굉장히 좋죠. 정보력이 좋은 대신에 회사 내부 사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맡기고 이렇게 외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 있는 회사는 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오로지 회사밖에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은행에 갔더니 이제 은행에서는 이 회생 절차나 파산이나 이 워크아웃이나 이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이유는 은행도 평가를 받고 이런 절차에 들어가면 이런 점수가 확 깎여요. 모든 지표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안 둬요. 그래서 M&A까지는 뭐 해주려고 하죠. M&A. 그래서 이제 M&A를 은행에서 권유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요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머릿속에 담으면 이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를 전혀 모르니까 은행에서 M&A 하십시오 하니까 저희가 회사 뭐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거래처가 있으니까 그 M&A 업체, 돈 있는 업체, 이 회사를 운영할 업체를 소개시켜 준다라고 해서 그 업체를 소개시켜 줬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은
이 회사 이제 월급쟁이 사장이 되는 거고, 그 돈을 대주는 회사는 이 회사의 모든 이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얘기가 되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결국 이제 그 계약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아마 이 회사 내부 사정을 더 들여다봤겠죠. 들여다보고 포기를 했대요. 안 한다고 했대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회사의 마진 폭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매출은 꾸준하게 있고 안정적인 거래처는 있지만 돈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어, 인건비 따먹기인데 그 회사에 가보면 외국인이 한 20명이 돼요. 외국인 공장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자동으로 찍어내는 거는 로봇이 알아서 찍어갖고 내지만 담고 그걸 쪼이고 집어넣고 하는 그 인력들은 지금 뭐 중국 애들, 뭐 미얀마 애들, 베트남 애들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지금 오르잖아요. 외국인들도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최저임금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 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돼요. 그거는 의무적인 적립이에요. 적립도 뭐 자기 은행 계좌에다 이렇게 적립하는 거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에 8,530원 되나요? 이제 최저임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퇴직금 이런 거 하면 2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2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매겨주고 재워주고 다 하거든요. 최저임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따먹기 하는데 이거 경영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는 기아자동차 관련 그 부품을 하다 보니까 기아자동차 부품을 전담하는 일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찾아갔더니 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 적극 돕겠다라고 해서 이 회사 사장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걸 이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몰랐다가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어, 이제 모르면 누구한테 이제 기대잖아요. 근데 이제 법무법인한테 기대는데 법무법인이 실제 이제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요. 이제 기업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이제 법원에 신고를 해서 법원에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이 법무법인들이 잘하는 회사가 있고 일 처리를 잘못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졸업한 그 회사는 법무법인이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 처리 맡길 게 있으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일 잘하는 회사에 맡겨야 돼요. 근데 이 사장은 뭐 외국인 노동자 뭐 계속 정부만 욕을 해요. 최저임금 올라가가지고 뭐 완전히 기업들 다 죽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외국인들 데려다가 그 인건비 따먹기 하는데 그런 시대는 지금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장 생각은 인건비 따먹기로 계속 그 기업을 영위하고 싶은데 그거는 계속 올라가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 정부도 욕을 하고 또 이 기업회생 뭐 요걸로 해가지고 어디 탕감받고 빨리 졸업하고 요거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사장님 욕심은 뭐 나름대로 회사를 다시 살려갖고 경영하자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이 회사를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법무법인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어제도 법원에 가가지고 그 법무법인 그
그 판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아니 그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변호사들이 직접 하는 이런 일을 업무를 관장을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최고 베스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은 제가 가 있는 회사의 그 법률 대리인은 변호사 겸 회계사 겸 본인이 다 했어요. 물론 이제 밑에서 하는 일들은 이제 뭐 부장이나 과장들이 했지만, 근데 이 회사는 와보니까 변호사는 법원에서 뭐 부장판사인가 하신 분이 간판만 이름만 대주고 실제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실무하는 사람은 은행원 출신인데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고, 그 밑에는 이제 타자 치는 기계만 하는 일이고,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률 지식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판사인데, 판사는 외부에서 그때만 사오는,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사람이고, 또 실무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은행원 출신이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가서 깨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관리인하고 저하고 그 법률 대리인하고 이제 시부인 절차 진행이거든. 이제 뒤에 나오면 말씀드릴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 찾아갔다가 저하고 이 법률 대리인 그 법원하고 저 법무법인하고 가기 전부터 티격태격 싸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업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은행 채권이 많은데, 기업은행 채권을 뒤에 나온 거를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걸 부인을 하고 회생채권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좀 싸웠는데, 잘못됐다. 그랬더니 이 양반은 그 자기 논리만 주장하다가 오늘 어제 법원에 가가지고 엄청 깨졌습니다. 엄청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깨지는 일만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영어도 제대로 몰라요. 영어를 정확하게 잘 몰라. 그래서 아주 심각하더라고. 한 2시간 깨지고 왔어요. 그 양반이 깨졌어요. 전 그 안 깨졌으면 그 앞에서 그냥 저 깨려고 그랬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모 은행 지점장을 했다는 사람이 그 모양밖에 안 돼가지고 하도 깨니까 제가 말도 못하고 법원에서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조용히 나왔는데, 지금 나오면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법원에서는 CRO거든. 제가 하는 일이 CRO인데, 기업 구조적인 임원인데 CRO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은행원 출신이라 해가지고 나한테 일절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라고 회의해야 맞는데 전혀 안 하고, 어제면 그저께 오후에 자료를 넘겨주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퇴근을 했는데, 밤 사이에 또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는 보도 안 했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갔더니 논리도 안 맞고 작성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법률 용어 지식도 없이 작성해가지고 어제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거친 깨졌고, 지금 어제부터 아마 지금도 그거 수정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저 월요일날 그 자료를 이 관리인 얘기로는 그 월요일날 그 자료를 나한테 넘겨주겠다, 검토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제 월요일날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인가요? 다음날 판사 면담이 있거든요. 판사 면담 때 이제 판사하고 면담하는 거는 관리인하고 저 CRO하고 변호사하고 밖에 못 들어요. 그 사람은 들어가도 못해요. 들어가도 못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서포팅 하겠죠. 이제 본인이 많이 안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양반은 잘 모르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을 해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한대요. 자기가. 그 저도 강의를 한다. 그랬더니 나보고 어디서 하냐. 그래서 제 여기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데가 있냐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양반은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게 물론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은 분들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명함 내밀고 한번 했나 봐요. 그런데 그거가 자기가 무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도 모르고 법률 용어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말상이고, 저희 그 기업의 사장은 관리인 겸 사장이죠. 사장은 그 사람이 업무를 엄청 많이 한다, 다 잘해준다 그러는데, 이 사장 입장에서는 공장장 뭐 엔지니어 출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얘기해 주니까 그게 다 사실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기업 회생이라는 절차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뭐 해줬으니까 뭐 잘한다고 생각했죠. 내가 처음에 같이 법무법인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일 처리를 어디 어떻게 해줍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 회사에 얘기하면 그 회사 여직원이 작성하지 저는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즘에 법무법인이 한 90% 가량 하고 나머지는 CRO나 그 회사 직원들이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무슨 우리 회사는 그렇게 우리 여기 법무법인은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뭐 야단을 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초면에 그 양반이 더 아는 체를 하니까 그냥 그랬는데 그날 바로 법원에서 이제 CR로 임명하려면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법무법인에 가서 도장 찍갖고 와라. 그래서 도장 찍고 갔는데 옛날 서류에다가 엉뚱한 걸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저기서 그렇게 서류에 만들었다니까 알도 모르면서 엉터리라고 그러면서 다시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꼬였어요. 나중에 내가 가면서 어떤 게 있냐면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좀 이따 이제 개시 결정부터 얘기를 해줄 텐데 개시 결정이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임원들 급여를 이제 삭감하는 절차가 있어요. 원래는 직원들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CRO가 기업 구조조정 임원인데 실제 가서 거기 직원들은 타치할 수는 없어요. 직원들 급여는 사장이 오나가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직원들 좀 합심해서 급여를 좀씩 좀 다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설득이 되면 모르겠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회사로 가버려요. 거기에 있질 않아요. 있질 않기 때문에 네,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있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 말을 못 꺼내요. 대신 임원들한테는 그래요. 임원들한테는 자기도 임원이잖아. 그 양반도. 그러니까 자기 급여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임원들한테 설득해서 줄이고 또 중소기업 가면은 부인이 임원이고 딸이 임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전전 회사 거기 갔을 때는 딸이 임원이에요. 시집도 안 간 딸이 임원이에요. 딸이 550만 원 받고
사장이 650만원, 680만원 받고 딸이 580만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500 이하로 줄여라니까 400, 둘 다 똑같이 480으로 이렇게 줄인 경우가 있고, 이번에 이 간 회사는 사장이 이제 650 받는데, 이제 그 판사한테 이제 그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 사장 신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제출을 했지 실제 사실 여부를 묻는 그런 판사가 직접 단독 신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날을 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물어봐요. 지금 급여를 얼마를 받느냐? 얼마 받습니까? 650 받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이겠다. 얼마를 줄이겠습니까? 500으로 줄이겠습니다. 400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제 650 받는데 100만원 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했나봐요. 약간 이제 550으로 이제 이걸 이제 법원에, 그것도 법원 허가사항이에요. 법원 판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 허가도, 이게 그 합의부예요. 그래서 이제 부장판사, 또 이제 주심판사, 판사 이렇게 3명이 다 서명하는 그 건데, 이 법무법인이 아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 가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알도 모르면서 그런 거를 또 아는 체 한다고 또 다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걸렸고 하는 것마다 잘못해 온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 식으로 업무를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못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회생에 들어갈 업체, 이런 어려운 업체가 있으면 정말 진짜 그 삐끼 그 법무법인한테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돈만 먹고 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런 데는 돈부터 받아요. 좀 싸게 받는 듯 해요. 싸게 받는 듯 하는데 막 일시에 막 받아놔요. 그래 놓고 처음에는 일 좀 해주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대로 못 챙기고, 왜냐하면 다 그 변호사도 사고 직원들도 사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돈이 없으니까 미리 땡겨 쓰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월급을 또 제대로 안 줘요. 그러면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그런 거 들어갈 때 잘 알아보시고 하시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회생 절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이라고 하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여야 돼요. 재정적 그러니까 재무제표상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뭐 실질적으로 자금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여야 되고요. 이런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채권자, 채무자, 주주, 이런 관계들이죠. 이런 관계를, 법률 관계를 조정해 줘가지고 이 회사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절차를 기업회생 절차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 판단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 회사가 매출도 꾸준히 일어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일어나고 이런 기업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은 이 회사가 기업 가치,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만이 기업회생 절차에 개시 결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려면 왜 이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원인과 함께 이 회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함으로써 청산 가치보다 계속 가치가
어느 정도 더 넓게 넓고로 사료되오니 이 개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이 있습니다. 이제 법무법인에 가면 다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 틀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해줘요. 그 회사에 맞게. 그럼 이제 신문 절차를 거치고 그게 되면 이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라고 개시 결정문이 떨어져요. 그러면 모든 거는 이제 법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생 법원에 법원에 이제 의존합니다. 근데 서울은 서울 회생 법원이라는 법원장급의 법원이 있습니다. 아까 작년 4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좀 이게 생겼는데 그 전에는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부라고 있었어요. 파산부에서 일을 담당을 했는데 이제 회생 법원이 생겼고 그럼 다른 지방법원은 지금도 이제 파산부 뭐 수원이나 인천 지방법원은 아마 파산부라고 있을 거예요. 파산부에서 하는 거고 제가 춘천지방법원 쪽에서 그 골프장이 부실하네요. 거기 근무를 해봤는데 거기는 민사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더라고요. 민사부에서 담당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개별적인 권리 행사 제한 금지 포괄적 금지 명령이 그 전에 이제 떨어집니다. 신청 들어가면 신문 끝나고 바로 개시결정 날 때까지 그 사이에도 이런 제한 조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채무를 얼마로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청산가치와 계속 가치가 더 높은 데서 청산 가치보다 계속 가치가 더 주는 쪽으로 해야지. 채권자가 청산해서 나는 80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계속 가봐야 80%밖에 못 받으면 동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 가치가 더 높아야만이 채무 조정에 동의를 해준다.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자가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몇 프로를 한다. 회생 채권은 35%를 한다. 일적으로 다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의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러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회생 담보권은 75% 이상. 그 다음에 회생 채권은 66%, 4분의 3, 4분의 3, 66% 이상, 67%, 75%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받아야만이 되는데 물론 예외적인 조항도 있죠. 그 앞에서 얘기했던 통합조산법이라는 걸 탄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다 해가지고 이 법이 하나로 통합된 거죠. 여기 이제 채권자 협의회 강화는 채권자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기업회생이 들어가면 채권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법원에서 이제 만들어요. 주 채권자가 대표 채권자 협의회 회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에서 몇 군데, 그 다음에 소액주주에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네다섯 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경영자관리인 제도가 과거에는 법정관리인이라 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파견돼서 그 회사에 파견돼서 그 사장은 아웃되고 법정관리인이 그 회사를 살릴 건가 죽일 건가 가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정관리인이 그 회사 내용도 모르고 뭐 실제 뭐 채권자의 성향도 잘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뭐 살린다는 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은 기존에 있는 사장을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관리인. 그러니까 관리인 겸
법률상 관리인 겸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CRO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쪽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사장이 자기가 망해놓고 법의 통제를 받게 하면 또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말아먹는 거 아니냐. 자금도 빼돌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이제 앉혀놓는 거죠. 통제도 하고, 이 사장이 이 기업회생 절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하라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거기다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법정 관리인으로 갔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제도가 DIP 제도로 해가지고요. 그 미국에서 시행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거 도입을 한 겁니다. 진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뭐 중간중간 이렇게 나왔는데 큰 흐름은 이렇죠. 뒤에가 또 나오나 모르겠네요. 뒤에 그림으로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요게 제가 다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다음에 강의할 때는 그 양식 그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그냥 하고요. 그 회생 절차 진행 흐름도는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도표로 되어 있었고 보기가 참 좋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요거 봐도 뭐 찐 건 아닙니다. 개시결정 신청을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서류는 아마 제가 11월달 강의할 때 그 서류가 뭐 들어간다라는 거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기회가 되면 다음 달에도 뭐 해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세요. 게시자 신청을 하면 이제 심사를 하고 또 심사 와중에는 이제 그 판사의 신문이 있습니다. 관리인 신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장 신문이죠. 이제 이때까지는 사장이라는 신분이죠. 사장, 이 회사의 사장이 단독으로 이제 판사하고 신문 절차를 거쳐요. 그 전에 이제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미리 제출을 하죠. 충분히 이제 그 법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있는 거 모든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자료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또 이 회사를 제대로 꾸려갈 수 있는지 여부하고 이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진정으로 맞는지 이 사장의 중대한 중과실로 인해서 이 개시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바로 폐지됩니다. 바로 폐지돼요. 뭐 개시결정 나지가 않습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그런 거를 판단해요. 또 개시결정 나기 전에 채권자들이 이 사장은 회사를 말아먹은 친구라서 이 친구가 이 회사를 운용해봐야 마찬가지다. 더 부실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채권자 협의 측에서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분을 관리인으로 두지 않고 제3자로 두든가 아니면 회사를 폐지시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원의 권한이에요. 법원의 판사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사람 말고 제3자를 두고 했을 때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3자 관리인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에 적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적임자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폐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심사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신문 겸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이게 통과되면 개시결정문이 이제 송달되고 각 채권자들한테 개시 결정이 났다는 거를 이제 공지를 하죠. 공지가 되죠. 공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목록 신고를 합니다. 채권 목록 신고는 누가 하느냐? 채무자가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이에요. 이제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신분은
그러니까 경영자가 관리인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의 신분은 법률상 관리인,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입니다.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관리인 겸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인이 채권 목록 신고를 법원에 내요. 그러니까 채권자 목록이라고 하면 이제 이 관리인 입장에서는 채무자인데 이때 이 신분 때부터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이기 때문에 중립자예요. 중립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이 회사를 관리하러 온 거예요. 이제 관리하러 온 거면 중립 채무자와 채권자의 중간 역할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러면 채무자 목록, 채무자로서 갚아야 될 사람들, 채권자들의 누구누구다 하는 그 목록을 법원에다 제출을 해요. 거기에는 은행도 있을 것이고, 리스회사도 있을 것이고, 사채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 상거래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부인한테 빌린 돈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개인 돈을 갖다 할 수 있고, 친인척들한테 돈 끌어다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세금도 아직 안 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안 낸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굉장히 어디 정수기 뭐 안 낸 것도 있고, 또 식당에서 밥 먹은 거 안 낸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기세, 뭐 전화요금, 뭐 그다음에 뭐 CCTV 뭐 설치하는 그거 뭐 그런 거 뭐 안 낸 것도 있고, 뭐 한 기업 가면 보통 몇십 개 됩니다. 몇십 개 되는데 이 회사도 한 100개 가까이 돼요. 100개 가까이. 그러니까 회생채권만 83개 업체가 되고, 회생 담보권이 7개 업체가 되니까 한 90개 되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 되고, 그렇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그 조세채권자들이 빠져 있어요. 4대 보험도 빠져 있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100개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걸 이제 목록 신고를 해갖고 법원에 다 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그 목록을 전부 이제 법원에서는 그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목록 신고가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하고 이제 다 보내요. 보내면 그 채권자들이 볼 거 아니에요. 보고 안 맞다 그러면 채권 목록 채권자 신고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하라고 신고해요. 이렇게 뭐 안 맞다 증빙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 측에서 작성한 회사 측에서 작성한 거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거하고 요걸 이제 같이 이제 대조를 하는 거죠. 요 대조 작업은 누가 하느냐? 법무법인에서 하는 거죠. 채무자의 법률상 대리인 거기서 이제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그걸 대조 작업을 해서 이거는 맞다 하는 거는 채무자하고 같이 하는 거죠. 채무자의 법률상 대리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내용을 하니까 그거 이제 대조 작업을 해서 그거 작업을 해가지고 최종 확인이 되고 맞다 틀리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 이게 되면 가부 요거는 시인하고 부인하고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사가 오케이 하면 그걸 이제 법원에서 제출을 하고 그거가 이제 부인할 거 시인할 거 이제 이런 걸 제출하면 이제 부인할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또 그 채권자들한테 이제 통과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사확정 재판이라든지 뭐 또 추가로 제출할 거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지정해갖고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조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살릴 건가 죽일 건가 하는 거는 조사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사위원은 누구냐? 법원에서 인력 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들이죠. 회계법인들 일정한 요건들이 있어요. 이런 이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 요건들이 있는 업체들의 인력 풀을 만들어 놔요. 몇십 개 풀을 만들어 놓고 서울해상공원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이제 개시 결정이 나면 순차적으로 업체들한테 줘요. 이거는 A 회계법인 여기 업체.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 순서인 B 업체 이렇게 순서대로 주더라고요. 그 회사 대표자는 그 회계법인 대표자는 제시 결정 나면서 관리인 겸 대표이사 그날 판사도 부르고 이제 CR도 부르고 그 다음에 관리인도 부르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도 불러요. 조사위원은 회계법인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관리인도 이제 임명장을 줘요. 임명장, 사령장을 줘요. 당신은 관리인이다. 관리인 겸 대표다 하고 판사가 사령장 주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도 이 회사 기업 가치를 조사위원하고 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런 걸 주는 게 아니고 말로 해요. 말로. 그러면 이 이분들보다 이제 조사위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사위원인데 조사위원들한테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개시 결정 나기 전에 법원에서 공탁금을 내시오라고 해요. 공탁금은 자산 대비해서 이제 공탁금을 내라고 그래요. 개시 결정 나기 전에 공탁금이 없으면 개시 결정 안 나요. 그 바로 폐지돼요. 보통 이거 이제 그 자산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거의 자산이 100억이 좀 안 되는데 이 회사 3,500만 원 돼요. 이 3,500만 원 누가 가져가냐? 이 조사위원이 가져가요. 왜 모르는 회사는 이거 나중에 이거 공탁해놨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받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이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조사위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조사위원은 이거 한 2주 동안 작업을 하거든요. 예산 나와서 실사도 하고 이게 뭐 청사가치가 얼마고 굉장히 중요해요. 청사가치가 높으면 그대로 폐지돼요. 끝나요. 계속 가치가 높으면 이제 그거 더 진행되는 거고. 제가 간 회사는 지금 이 조사위원이 나왔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지난주에 왔고 지난주에 왔나? 지금 거의 이제 작성 중에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가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서 청산가치가 높으면 그대로 폐지되는 거고 기업 가치가 높으면 계속 가치가 높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1차 관계인 집회가 있었어요. 관계인 집회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200억인가 300억인가 이상 더면 1차 관계인 집회가 있는데 이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관계인 집회가 없이 관리인 보고라는 게 있어요. 관리인 보고 관계인 집회라 해가지고 관리인이 이 보고서 이 보고서를 보고 그거를 요약을 해서 그거를 채권자들한테 다 통보하는 걸로 몇 장 정도 한 서너 장 이렇게 써가지고 뭐 현재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기업을 영위하려고 이렇게 한다. 예, 뭐 기업가치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현 그 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 이제 통보로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요. 우리 이를 어떻게 살리겠다. 이제 요거의 주축은 이제 그 법무법인에서 이제 주로 하는데, 법무법인이 시원찮은 데는 시원찮다는 얘기는 그 회계 기능이 없는 데는 이 그 변호사만 있는 데는 계획안 못 잡니다. 왜냐면 현가도 적용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잖아. 이건 또 걔들이 또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이 프로그램 짜주라고.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계획안을 짜요. 짜면 요걸 가지고 그 수많은 채권자들 있잖아요. 채권자들하고 이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 계획안이 마음에 드냐? 그럼 어떤 데는 마음에 든다, 어떤 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동의 비율이 맞아야 돼요. 여기에는 회생 담보권조, 회생 채권조, 주주조 이렇게 나누는데요. 동의를 못 받으면 2, 3차 집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2, 3차 집회 기일 연장 신청을 해요. 우리 채권자와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 기일 연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집회를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동의 몇 프로, 뭐 반대 몇 프로 위임장도 오고 해가지고 그 요건이 되면 이제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 요건이 되고 하자가 없으면 바로 그 다음날 좀 뭐 얼마 안 가서 그냥 회생 인가가 나오는데 이 동의율을 못 맞춰도 인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 판사가 3심제인데 주심 판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요. 거기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통과가 됩니다. 또 거기서 또 타당하다 요건을 못 갖지만 이 채권자가 똥꼬집을 부리는 거가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갚음만 나가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인가 난 다음에 조기 종결을 하기 위해서 좀 미리 좀 갚으세요. 자금 있으면 그럼 미리 갚으면 이제 종결 처리해 줍니다. 종결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종결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을 내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해주면 이제 법의 테두리에는 벗어나는데 이제 채권자 협의회라고 하는 데에다가 유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 니네들이 이렇게 탕감해줬는데 제대로 갚아야지. 이제 법에는 이제 떠났는데 이제 채권자들 측에서 간접 통제를 하는 거죠. 관련 기관은 뭐 법원이 있고 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관리위원회는 판사들이 다 못하니까 그 밑에 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은행원 출신들이 많거나 요즘에는 변호사 출신도 있고요. 회계사 출신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서울회생법원에는 8명, 9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들 협의회를 만들고 관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자가 대부분 관리인이고 조사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료조사하는 회계법인들 여기 회생 컨설턴트라고 얘기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회생 컨설턴트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CRO는 저 같은 분이 CRO고, 그 다음에 인가가 난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감사로 임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채권자 측에서 이제 감사로 둬야 되겠다. 감사로 임명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게 기존의 경영자를 선임하는 거 원칙이라고, 예외적인 거가 아까 얘기한 뭐 재정적 파턴이 뭐 돈을 뭐 자산을 빼돌렸다든지 은닉했다든지 중재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을 한 경우에는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고 채권자들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타당하다, 기타 뭐 회생 채무자 회생에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채무자 회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경영자가 무능해가지고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제3자 누군가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뒀을 때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패스트 제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RO도 두는 경우도 중소기업이 놔두면 뭐 보고서 하나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우리는 가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고 기업에 따라서 이제 판사가 모든 금액을 뭐야 기름 한번 넣는 거, 자재 몇십만 원 사는 거, 이런 것도 다 판사 허가를 받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CR은 네가 와서 결정해라, 얼마 이하는. 그러니까 대개 5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이에요. 규모가 적은 데는 500만 원, 또 큰 데는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CRO가 전결을 해서 취급을 하고, 거기 봐가지고 하고 법원에서 하는 것에 준해서 하고, 그게 넘는 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게 이제 CRO 해가지고 요청했다는 얘기고, 또 포괄허가라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원자재를 매달 비슷한 금액들을 계속 산다든지, 밥을 먹는데 계속 얼마씩 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통계를 내 가지고 보통 한 석 달 지나면 포괄 허가를 해서 한 달에 5억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포괄 허가. 그러니까 은행이라 했는데 한도 대출 있잖아요, 마이너스 대출,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래저래 하는데 한 달 동안에, 한 달 기준이에요. 한 달 동안에 원자재 구매는 5억. 그 다음에 식당에 급여로 식당에 대놓고 먹는 곳에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걸 한도를 책정해 가지고 근거돼 가지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요. 판사한테 허가를 받으면, 그래서 허가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걸 체킹을 하고 결제를 해주고, 법원에 한 달에 월간 보고 나갈 때 그 포괄 허가 내용, 상세한 내용을 하면 이제 판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제도, 그런 제도 좀 빨리빨리 이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한다는 그런 거예요. 간이에서는 지금 채무액이 30억 이하인 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관리인 사장을 그대로 두는 거고, 간이조사하는 경우 하고, 가결 점수도 이제 2분의 1 이것만 총격하면 가는. 요런 데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회사를 한 3개 정도 맡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회사도 가고 저 회사도 가고, 가면 그런 데 가보면 사장하고 부인하고밖에 없는 회사도 많대요. 요런 경우 이제 자산 아까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아까 조사위원 하는 걸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요거는 되게 기업 오너가 연대부정 섰기 때문에 다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근데 개인회생도 합니다. 개인회생도 같이 신청을 하는데, 기업회생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실제는 동일한 조사위원을 배당을 합니다. 동일한 조사위원을 배당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요거는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은 다음에 그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 자료 갖고 하겠고요. 거기에는 도표도 있고 좀 보기 좋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에 자료를 계속 가지고 했는데 뭐 이 자료로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중간에 제가 뭐 또 다른 뭐 역할을 맡은 게 있었고 전화가 몇 군데 오네요. 지금 뭐 기업회생 관련해 가지고 제 아는 회장도 기업회생 들어가지고 좀 전에 전화 온 거 보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서울회생법원에 에, 판사 거의 관리위원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왜 허가 받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저희도 지금 허가 받는 건들이 지금 빠꾸 하나가 맞았는데 요즘에 뭐냐면 그 거기 박스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박스에다 담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박스에도 그 회사에서 기아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그 박스에 이름을 써야 돼요. 뭐 SK 뭐 SK 해갖고 뭐 거기다 뭐라고 뭐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500만 원 넘으니까 법원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허가 내는 데는 이제 또 비교 견적서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한 군데 것만 갖고 오면 안 돼요. 비교 견적서 내가지고 또 낮은 가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겠다 했더니 세운계약서 첨배라 세운계약서는 다 제작해야 첨부가 되는 거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 여기 관리는 여기 회사 사장은 나보고 까다롭다고 그러고 나는 법원이 까다롭다고 그러고 네. 이제 또 법무법인은 내가 까다롭게 구니까 결제를 못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오늘 어제까지 11월 월간 보고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법무법인한테 컨펌 받고 보내라고 그러는데 우리 법무법인 지켜가지고 컨펌 받고 보냈더니 이 직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직원이 오늘 못 들어가고 월요일날 들어갈지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좀 느슨해진 다가 다시 까다로워진 이유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그런 자금 유용 사건이 나지 않았냐는 생각하고 또 최근에 인가가 났는데 인가 요건대로 진척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진퇴양난인 회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너무 관리인, CRO, 법무법인, 조사위원을 믿어버린 거죠. 믿어버리고 인가를 내줬는데 뭐 매출도 이렇게 늘으라고 이렇게 할까 하는데 하나도 안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뭐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자기가 인가 냈는데 자기가 폐지를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회사는 이게 저, 허가를 내주지 마라. 뭐 허가부터 뭐 인가는 물론이겠지만 그런 취지인지는 정확히 제가 진상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없으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새로운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